네, 안녕하세요. 자,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요약된 버전으로 이렇게 거의 내용 없이 내용만 있는 자료로 진행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좀 자료가 또 너무 늘어나고 분산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아무래도 가장 좀 정리 위주의 자료가 피날레 교재다 보니까 일단은 피날레 교재에서 별표 2개짜리들을 일단 좀 발췌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조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겠다 싶은 애들은 조금 배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피날레 교재에 있는 분들은 사실 피날레로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박스 한두 개 정도 추가한 거 있는데 그거 이제 같이 보면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이게 첫 번째 시간에는 최신 판례를 좀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작년에 문제 1번, 2번이 최판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선고됐던 판례, 얘는 당해년도였죠. 그래서 굉장히 최신 판례가 나왔었고, 3번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33조 2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33조 2항 하면은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 중심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은 쟁점 못 쓰고 이렇게 이제 보통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실 텐데, 얘는 문제를 그렇게 안 물어보고 여기다가는 재능 교육을 물어보긴 했죠. 원래 이거는 뭐 평소에 연습하시느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건별 판단이랑 판단 기준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얘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판례를 보고 그 판례에서 실제 문제됐던 것들을 관련된 애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방식. 근데 그거는 이제 사건 중심의 어떤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 이 33조 2항이라고 하는 거를 딱 떠올렸을 때 쫙 퍼지는 그 목차. 그 목차가 내 머리에 있었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이 문제를 헤매지 않고 풀 수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거기 안에 판례를 몇 줄 적었냐 이런 거는 사실 득점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둘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면요, 그 해의 시험 경향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하든, 내가 이쪽으로 파겠다 이쪽으로 파겠다 어떤 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내 문제가 다 그런 방식일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한두 문제는 어떤 유형이고 한두 문제는 또 어떤 유형이에요. 그리고 작년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관계는 일단 후지 필름을 주긴 줬죠. 그래서 설문 1번, 2번 적으면 되는데, 보통 이것도 이 후지 필름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때 상표적 사용보다는 권리 소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답안에는 이제 상표적 사용도 포섭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판례를 공부하시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성을 어떻게 줬냐면은 항변, 재항변으로 줬어요. 내가 그냥 1, 2번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권리 소진 논하고 상표적 사용 논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침해 성립 판단이든 침해 금지 판단이든 이렇게 주면은 일반 목차 유보상 정제냄 해가지고 굵게 적고 딱 배점 채우면 10몇 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이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얘가 11점, 얘가 4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4점을 도대체 어떻게 꾸겨 넣지? 그렇다고 해서 상표적 사용을 여기다 생략하면 또 안 돼요, 논리상. 이거에 대한 재항변이기 때문에 이거 다 대응되게 적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문제풀이 스킬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실 유형이었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답안지를 구현하는 그 스킬을 되게 요구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뭐 판례만 봤다 또는 목차만 외웠다로 또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였고요. 마지막에 설문 3번에서 이제 딱 피니시까지 아주 어려웠죠. 네, 3표 바꿔치기까지 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당황시키고 문제의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네 문제 구성이 저는 가장 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파트로 구성을 한 것도 이 작년 시험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가 가능하려면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만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판은 조금 더 그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평소에 공부했던 거에 덧붙여서 사건 중심으로 이게 묶어 나오면은 이렇게 그냥 묶어서 풀어야겠구나. 문제에서 원심에서 이런 거 문제 됐으니까 추가로 같이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부분을 주로 타겟팅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란 거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되냐? 어떤 개념을 하나 던졌을 때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목차들이 나와줘야 되는지 결국에는 쟁점 중심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쟁점 중심 정리를 일단 중요 내용들 위주로 볼 거예요. 중요 내용들 위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3시간 내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두 번째 타임을 한 3시간 반을 초과해서 한 저녁까지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트리거를 중심으로 맵을 좀 그려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직접 그려보실 건데 이 맵을 그린다는 게 꼭 완벽한 진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트리거들 그리고 이 트리거가 주어졌을 때 내가 뭐를 떠올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그래도 정형화된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많이 풀고 출제를 해보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좀 유리하겠다 싶은 부분들을 마지막에 마무리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신 판례 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쟁점 단위로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하는 거는 얘는 머리에서 떠올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다가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뭐 판매력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식별력 취득뿐만 아니라 인식도도 있고 그리고 그 인식도라는 걸 떠올렸을 때 등록 요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취소 심판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무효 심판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실관계가 던져졌을 때 내가 어디로 이거를 뻗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사고의 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한 없이 그냥 떠올리는 방식이 있고 예를 들면은 나는 등록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설문을 먼저 특정을 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파생시키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가 다 나름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의 설문 자체가 그냥 등록 가능한지 논하시오라고 물어봤으면은 사실 그 범위 안에서만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막 굳이 뭐 침해에서의 논의나 아니면은 뭐 취소 심판에서 논의 이런 것들까지 그 내용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까지 해서 마지막에 떠올리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날레에서 이제 별표 2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을 별표가 없는데 넣은 이유는 작년 이제 문제 3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크게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서 이 사용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일단 58의 문제 1번으로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그대로 나오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워낙 중요 개정이 있고 중요 판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형태로는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이 목표예요. 그냥 사용이란 걸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 어떤 틀들을 먼저 꺼내야 되느냐 여기까지만 일단 다 가져가시면 돼요. 어떤 틀을 꺼내야 되느냐 앞으로 이 단문이라고 붙어있는 내용이 나오면 항상 논리틀이 똑같습니다. 먼저 의 또는 정의를 내려주고요. 판단 기준을 적어요. 그리고 상표법 또는 이 사용이 만약에 다른 법까지 확장되는 논의라고 한다면은 뭐 부경법 등 상 취급을 목차로 먼저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이게 머릿속으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거에 딱 들어맞지 않는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요 목차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주시는 거, 그게 대응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자, 디지털 상품은 올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나온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트리거로 찾는 거예요. 요걸 일단 문제에서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이다 라고 해서 쟁점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품 자체나 그 유통의 태양 자체를 이런 식으로 디지털 상품에 특화해서 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게 줬을 때 보통이라면 사실 이거 이렇게 안 잡잖아요. 의의부터 해가지고 계정치 이런 거 안 잡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봤으면은 이거 자체가 트리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목차를 뽑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목차를 적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고 내가 언제 이걸 적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이 트리거가 돼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와도 그냥 이 목차가 현출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사실 필수 기재는 아니에요. 필수 기재는 아닌데 이 개정 취지는 당연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 특별한 내용 없죠?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의 상표를 사용해 포섭하기 위함이다? 별 내용 없잖아요. 그래도 목차 잡고 써주시는 게 당연히 득점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의 적으실 때는 그냥 요거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네. 세 가지 발라주시면 되고 사안포서 해주실 때 요것도 이제 좀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표시하는 것과 표시한 거를 제공 또는 그 제공 목적, 전시, 수출, 수입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별도의 사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판례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표시 행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유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표시는 유통이 흡수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사안 포섭을 할 때 이거를 표시 행위도 했고 유통 행위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표시했고 그걸 유통했으면은 유통 행위를 한 걸로 답안지에 내려주시면 되는데 단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표시하였고 그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 회사를 통해 제공 또는 제공 목적, 전시, 수출, 수입하였으므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유통행위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너무 트리거가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디지털 상품이라는 게 뭔지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내가 먼저 능동적 사고하실 필요 없어요. 트리거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 주어져 있는 걸 내가 알아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드린 맵이 그 생각하는 방식이고 여기 나와 있는 트리거들은 암기하시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생각해낸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디지털 상품이 뭐지? 이게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라고 주어져 있는 걸 보고 이 쟁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트리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매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56회 때 좀 중요하게 나왔었고 문제 1번은 좀 출제가 되었었고 그 뒤로 이제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스피도 판례가 이 광매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판촉물과 관련해서 중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 전체 내용을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목차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은 경우를 나눠서 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요. 경우를 나눠서 뭐뭐한 경우와 뭐뭐한 경우를 나눠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설문 1번과 설문 2번으로 나눠서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를 머리에 이제 정리하실 때 어디부터 목차 잡을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부터 목차 잡을지. 왜냐면은 광매물이라고 나왔으면은 이 광매물이 상표법상 갖는 의미가 뭐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상품성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상품성을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용을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용 중에서도 2조 1항 11호고 그 중에서 정확히는 표시 유통행위예요.
그래서 이 표시 유통행위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면은 사실 이 내용이 다 적힐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119조 1항 3호랑 침해 권범심 사안이죠. 그 사용이라는 게 나오면은 사실 문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119조 1항 3호랑 침해 아니면 권범심이에요. 여기서는 플러스 기능 발휘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기능 발휘가 필요가 없는 거죠. 119조 1항 3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119조 1항 3호의 사용인지 여부 판단의 하위 목차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의 하위 목차에 들어가야 돼요. 위치 설정. 상품, 정의, 교독 상목물, 그리고 광매물에 관한 판례, 이 두 가지가 같이 정의돼야 되는 이유는, 광매물은, 이 판례는요, 광매물이면 상품 아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매물 판례에서는 상품성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얘는 상품 아님이 등식으로 성립하고 있는 판례예요. 따라서 선결적으로 상품 정의를 적어줘야, 상품이란 이런 건데 광매물은 상품이 아니다, 교독 상품이 아니니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상표의 사용, 두 번째 상품 정의, 그리고 광매물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안포사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사용이 아니다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야죠. 인풋이 상표의 사용이었으니까 아웃풋도 상표의 사용. 예외 케이스에는 사실 판례 사안이 없어서 나올 가능성이 얘보다는 좀 낮아요. 네. 그래도 문제 묻는다면은 나올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예외니까 원칙적인 논의를 똑같이 해준 다음에 얘가 플러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플러스로. 근데 만약에 얘가 설문 1번 나오고 얘가 설문 2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설문 1번에 기재했던 거 또 기재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날리는 거예요. 날리고 얘만 추가 기재.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실 수 있는 게,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리가 있잖아요. 그 법리만 기재해도 답이 틀리지 않아요. 그 법리만 기재해도. 그리고 더 심하면은 법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안 해결이에요. 사안 해결. 문제를 약술형으로 물어보지 않은 이상 반드시 답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안을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판례가 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판례. 이 가장 근접한 판례까지 적었더니 배점이 차더라. 그럼 더 이상 위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더 적어야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걸 못 적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이거 자체를 못 적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적어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너무 많이 적을 때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적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시간 안에 충분히 적었으면. 근데 보통은 얘를 적으면서 병렬적인 판례를 적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수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선결로 치면은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근데 매 순간 그렇게 판단해서 적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막상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어디까지 선결을 쳐야 되는지를 순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사실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 마인드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장 근접 판례만 적어도 지장 없다.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질문? 그럼 질문을 한번 봐요. 내가 이 결론을 내리는 게 과연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내린 건가? 자,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품성 인정되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주장 타당성 문제라고 해요. 주장 타당성. 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다. 을 주장 타당한지 논하시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상품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은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상품부터 시작해서 논하고 사안 해결에 여기까지 상품이 아니다까지 포섭을 하면 끝나요. 근데 질문이
2조이랑 11호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물어보면 당연히 2조이랑 11호까지 나오는 거고요. 하나 더 물어봐서 119조이랑 3호의 사용인지 논하시오라고 물어봤으면 그때는 이 내용 그대로 들어가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119조이랑 3호 의 취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의 취지를 적는 이유는 의의를 적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의의를 적는다는 거는 요건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 요건을 왜 적죠? 이 요건 안에 사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내용을 적는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는지의 그 뿌리를 밝히는 거예요, 뿌리. 그거는 질문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떤 내용이 어느 위치에 적혀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암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지 그 질문과 답의 대응 관계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답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그 다음이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중간 근접 판례를 적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의 내용들 조금 생략이 되더라도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정확히 내려줬으면은 충분한 답안이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 해석상 결론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상품성 있는 판촉물 케이스가 오히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메트로시티 사건과 스피도 사건, 이 디토 사건은 안 보셔도 되고요. 스피도 사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트로시티 사건 119조량 3호예요. 스피도 사건 침해죄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가 의 취지. 의에서 요건. 요건 중에 하나가 사용. 그러면은 뭐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뭐뭐 여부, 지정상표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나오다가 사용인지 여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용인지 여부 목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뭐예요? 119조 1항 3호에서의 사용의 의미. 그럼 내용이 뭐가 나와요? 119조랑 3호의 사용은 2조 1항 11호랑 똑같다. 그 다음 그럼 2조 1항 11호가 어디부터 나오죠? 아까 보신 내용부터 쭉 시작되는 거예요. 2조 1항 11호는 표시유통 광고인데 표시유통 광고에서 그 전제로서 상품이어야 된다. 그럼 상품이 뭐냐? 상품의 정의. 그 다음 포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이 목차 쓴 거죠. 이 목차. 이 목차 쓰고 나면은 시작과 끝은 사용이다 아니다로 나와야 돼요. 그럼 끝났죠. 이 블럭이. 그럼 그 다음 나오면 무슨 목차가 돼요? 바깥에 되면은 전체 준위에서의 새로운 목차가 돼요. 하나 목차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119조랑 3호로부터 해서 의의를 적었으니까 119조랑 3호에 대한 결론. 인용 기각. 덩어리, 여기 마련해 놓은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는 어딘가의 블럭이에요. 어딘가의 블럭. 그 블럭을 결정하는 거는 질문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얘가 침해죄로 물어봤든 이렇게 물어봤든 똑같아요. 침해죄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침해죄의 성립 요건, 침해인지 여부, 침해인지 여부 중에서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그 안에서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그 안에서 상품인지 여부 이렇게 가는 거죠. 목차가 너무 내려가니까 위로 올리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전체의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상위 목차를 한다고 해서 얘의 블럭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블럭 개수가 더 줄어들 뿐이에요, 그냥. 자, 이 부분은 상품성을 좀 적어주시는 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피도 나왔다, 메트로시티 나왔다, 상품성을 두세 줄 더 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상품성 학설을 적었으면 판례와 학설이 공존하죠. 그러면은 검토를 내려주는 게 사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품성은 유상성을 포함해서 종합적 고려해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상품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리고 결론 내주실 때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요거 현출돼야 돼요, 답안에.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는 이런 트리거가 나오면 써야겠다.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무상이 나오면은 아, 나 이 주제 떠올려야겠다. 자, 이 트리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생각해냈어요. 자, 그럼 이게 답안지 어디에 적혀야 되지가 두 번째예요. 어디에 적혀야 되지? 어디에 적혀야 되는지는 질문에 따라 결정이 돼요. 질문에 따라서 119조의 3호면 그거에 맞게, 침해죄면 침해죄에 맞게, 침해 금지 청구는 그거에 맞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해당 목차부터는 얘는 새로운 그냥 하나의 자기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 바깥에 뭐 있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는 완결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이 세트 꾸러미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하면은 얘를 좀 날려도 괜찮고 그 다음 얘를 좀 날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장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사안의 해결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이제 2번 목차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별표가 3개 들어가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사안 포섭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그 포섭 해주실 때 이런 문장들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일부 유상, 일부 무상 판매가 이루어질 때 유무상 판매 상품이 사실은 같은 거다라는 전제에서 일부 무상이어도 전체적으로는 독립성이 다 인정이 되고 모든 상품이 상품성이 인정된다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 그 결론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요거는 여유가 되면 써주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메트로시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목차에 이제 등록상표 사용인지 여부 해가지고 막 부가 사용도 나오고 뭐 지정상표에 대한 사용인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판단할 게 되게 여러 개예요. 그 중에 이제 얘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배점이 되게 타이트한데 얘가 주쟁점인 건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트리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좀 크게 키워주고 나머지를 좀 작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다 쓰게 되면은 얘를 엄청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쓸 때도 이 하나도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걸 공부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뭔가 다 적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시는데 이거를 10점짜리 배점 안에 이걸 꾸겨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와 문제풀이의 가장 큰 괴리는 사실 배점이에요. 공부는 배점이 없어요. 공부는 무한 배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나는 다 정리해야 되고 다 암기해야 되고 다 적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지만 실제 답안지에는 그렇게 적힐 수가 없다는 것을 시험 볼 때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거를 사전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에서 이게 다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상 서비스는 이게 아직 기출이 안 돼서 조금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WCO 사건이고 얘는 카테고리를 보면 어쨌든 무상 서비스예요. 그럼 이것도 너무 명백하죠. 네, 무상 제공되었다라는 게 나오면 그냥 트리거예요. 그럼 트리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를 보면은 이 덩어리가 떠오르시면 돼요. 덩어리. 근데 이 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머리에 얘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들을 여러 개, 쟁점 꾸러미들 뭐 200개, 300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압축됐을 때 그 압축된 경우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되죠? 쟁점의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주제. 무상 서비스에 대한 사용. 3가지의 변별 지점이 있어요. 일단 사용이에요. 2번째 상품 아니고 서비스예요. 3번째 무상이에요. 그 3가지가 조합됐을 때 이 쟁점이 특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에는 무상 서비스 사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있고 얘네들은 그 얘를 찾아낸 다음에 압축을 풀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매번 머리에 이게 다 펼쳐져 있으면은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이 덩어리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덩어리는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태그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열었을 때 그럼 얘는 결국에는 또 언제 적는 거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사용과 관련돼서 119조 1항 3호 아니면은 침해나 권범심해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끝도 사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으로 끝낸다. 이게 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걸 꺼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사안포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가 지급 없다 플러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 적어주면서 상품성 인정 안 되니까 사용아니다라고 결론 내주시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뭘 적으면 되죠? 직접 관련 판례를 적는 거예요. 무상 서비스는 사용의 경우. 이거 키워드 잘 못 살리셔도 돼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제공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상표법상 서비스의 제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만들어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두 문자를 외우는 거에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쓰지 마세요. 두 문자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암기가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시면은 필요한 암기를 늘려나가시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 판례가 사실 이 부분,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무상이다, 서비스다 이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말이 돼요. 어떻게 적어도. 말이 되는 수준까지는 당연히 적어주셔야겠지만 그걸 넘어서서는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 않아요. 암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어쨌든 최대한 적어봐요. 그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욕심 없이 쓴다 하면은 저는 135만 답안지에 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사용 물어봤으니까 사용 적고,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 판례, 그리고 사안포섭, 이거면 다 적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막 검토나 뭐 서비스 의미 이런 거를 평소에 공부하실 때 내가 이거 정말 자신 있다 싶으시면 적으셔도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근데 뭐 판례만 적기 너무 아쉬운데 뭘 더 적지 해서 현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면 그냥 안 적으시는 게 나아요. 적지 마시고 그냥 사안에 다 녹여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디자인적 사용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나오는 국면이 좀 다르죠. 일단 얘는 기능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침해나 권범심이에요. 일단. 그래서 얘의 트리거를 굳이 제한을 두자면은 침해 권범심이에요. 침해 권범심.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119조이랑 3호에서 관련 논점으로 자타 상품 식별 의사와 관련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자타 상품 식별 의사는 기능 발휘가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쟁점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 목차를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는 무용한 기재예요. 비효율적인 기재. 그럼 사실상 이때만 적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시작점이 기능 발휘를 포함하는 상표적 사용으로 시작해야 되고 끝도 상표적 사용으로 끝내줘야 돼요. 그럼 상표적 사용이냐를 판단할 때 제일 심플한 방법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풍간태 주의경 조합해서 상표를 사용이다 아니다 결론 내리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심플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관련 판례를 적으면 돼요. 문제 읽으시면서 이거는 순전한 디자인이다 아니면 동시에 상표를 사용이다 판단되기가 대부분은 어려워요. 사실 판단이 되는 경우는 판례 사안밖에 없어요. 창작의 경우에는 다 결론이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그렇게 그래서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 경우 나눠서 줘요. 이건 기출도 이렇게 실제 있습니다. 뭐뭐한 경우와 뭐뭐 아닌 경우 나눠서 서술하시오. 아니면 뭐뭐이다면 그 논리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 결론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판단, 식별력 판단, 뭐 침해 판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실체 판단 다르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일단. 그리고 설령 다르게 갔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선택하는지는 그냥 내가 아는 판례가 나왔으면 그거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편한 쪽 읽으시면서 이거는 사용 같은데 그쪽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더 여력이 되시면 상표를 사용 의의까지 적고
이 판단 기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배점상으로 사실 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디폴트예요. 적나 안 적나 어차피 이렇게 포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섭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판례들도 이 부분을 생략을 꽤 자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배선 덕트가 이제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정리한 방식처럼 배선 덕트 사실관계 그대로 나오면서 사건 중심으로 뭐 있었는지까지도 같이 얹어서 해주시는 거 이제 한 가지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근데 아주 급최신은 아니어가지고 그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과 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복붙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쟁점 박스에 그 앞에 쟁점 리스트 나와 있었던 것처럼 파기환송 전 특법, 대법원, 환송 후 특법에서 각각 뭐가 문제됐었는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그 복붙 문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배선 덕트 나오면은 확인대상 표장 특정 일단 적어야겠다.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사실 높고요. 안 물어봐도 적어야겠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표력 사용과 관련해서 원심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오라고 굳이 묻지 않는 이상 원심의 논리까지 굳이 암기하실 필요 당연히 없어요. 그냥 대법원의 논리 포섭 부분만 잘 봐주시면 돼요. 기능 발휘가 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식별력이 있다고 기능 발휘가 항상 되는 게 아니고 풍간태 주의경을 고려하여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식별력이 일단 있고 and 풍간태 주의경 고려하니까 상표력 사용이 해당된다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럼 이제 파기환송 특허 법원에서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상표력 사용이 된다. 그리고 상표 상품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복분 문제 나왔을 때는 결론까지 사실 알고 가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외워주세요.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8개 판례는 제가 뺐습니다. 여기서는 뺐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뺐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암기해 주세요. 상표 상품 유사했다. 90조 1항 3호 얘도 추가 판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를 하시면 그 답안지가 좀 풍부해지고 안 하시면 조금 이제 누락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왜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결론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안 줘요. 이것도 결론에 영향을 안 줘요.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으면 논리상 당연히 체크를 하실 텐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암기로 해소하시는 겁니다. 배선 덕트 나오면요. 당연히 상표력 사용이 메인인데 거기다가 확인대상 표장 특정과 90조 1항 3호도 답안지 일단 적어야겠다. 배점 크다면. 이렇게 암기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얘는 이제 포섭하실 때 요거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얘가 배점이 크다는 전제입니다. 배점이 타이트하면은 뭐 이런 세밀한 포섭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보이는 대로 한 두세 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배점이 매우 크다라고 했을 때는 포섭을 좀 세밀하게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식별력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풍간태주의경 포섭하는 그 논리예요. 식별력 자체 먼저 판단해주고요. 왜 기능 발휘 따지는데 무슨 식별력을 따지냐? 식별력이 없어버리면 기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석상 식별력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선결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간태주의경인데 나머지는 사실 그냥 봐도 푸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주된 수요자들이 시공업자라는 점. 그래서 출처 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왜냐면은 시공업자들이 볼 때는 이 배선 덕트라는 제품의
세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낯설거든요. 세 줄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근데 왜 홈이 그어져 있지? 이거 아디다스 삼성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 요런 거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누락했다고 해서 답을 틀리진 않아요. 네, 몰라도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나왔을 때 좀 더 득점을 하실 수 있는, 점수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작물 명칭으로서의 사용은, 자, 머릿속에 뭐가 있으시면 되냐면은, 일단 저작물이 뭘로 주어질 수 있는지, 이게 저작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다양한 변주가 없어요. 그냥 맨날 나오는 거 똑같아요. 서적 아니면은 음반이에요. 왜냐면 이게 판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적 음반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적 음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적 음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케이스가 아니라 서적의 제호와 음반의 제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터져야 돼요. 서적 음반 자체가 다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의 이름이 다 터져야 돼요. 이름. 이름이 상표적 사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는 그게 확인된 상표장일 때, 또는 그게 침해 여부가 다 터질 때, 그때 이 주제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트리거라고 하면은 제호, 제명이 주어져야 돼요. 제호, 제명. 자, 이는 원칙과 예외 관계잖아요. 왜 원칙이 성립하냐면은 제호, 제명은 원래 본질이 출처 표시를 위한 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을 나타내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물 자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본질이 상표가 아니다라는 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표적 사용일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을 텐데, 사실 그냥 정말 심플하게 보면은 그냥 시리즈물 있으면은 일로 가시면 돼요.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리즈물이 나왔다? 이거는 출제자가 예외적인 경우로 세팅했다라고 그냥 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한 번 더 꼬우면 어떡하냐? 그거는 출제자 잘못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는 게 사실은 맞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요, 그냥 그거대로 포섭해 주시면은 또 점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를 떠올리는 거예요. 언제 이걸 목차를 적어야 되지? 이 판례 언제 적어야 되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판례와 아까 보신 디자인에 관한 사용 판례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어느 카테고리 다르냐면은 애초에 트리거가 달라요. 트리거가. 걔는 말 그대로 디자인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얘는 제호, 제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그 기본서에서는 이 판례가 앞에 판례, 뒤에 판례, 그 다음 판례 막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살고 있는 집이 달라야 돼요. 얘가 살고 있는 집이랑 얘가 살고 있는 집이 달라야 돼요. 여기가 디자인 집이고 여기가 제호, 제명 집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을 찾아간 다음에 그 판례가 보여야 돼요. 계속 이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머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문제에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시리즈물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잡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안포섭 할 때는 뭐 결과는 너무 뻔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 아님,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임. 택일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상표 유사는요, 작년 3번처럼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요소별 판단 기준, 그리고 일반적 판단 기준, 이 두 가지를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알면은 되게 쉽고 모르면은 헤매는 딱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3번처럼 똑같이 구성해볼까요? 12점, 12점. 상표, 유사, 여부의 일반 원칙에 따른 각 요소별 판단 방법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일반 원칙이라는 표현은 판례도 쓰는 표현이고요. 이건 교수님들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물어보면 그냥 이거 물어본 거예요. 외관 원칙 관념, 전개기, 지연산표 일반 수요자 인식, 출처 운동.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목차 잡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무슨 판례를 적고 몇 줄 적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물론 한 가지 더 껴넣자면은 동일, 유사, 상품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긴 해요.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최근 판례들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뺐는데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는요. 목차 하나 늘어나면 좋잖아요. 두 번째 문제.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상표 유사 판단의 일반적 판단 기준을 논하시오. 아니면은 그냥 판단 기준을 논하시오 하면은 일반적 판단 기준이에요. 그냥 판단 기준을 물어보면요. 요건별 판단을 물어봐야 그 판례들 개별 판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판단 기준 물어보면 일반적 판단 기준이에요. 일반적 판단 기준은 일반 원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시, 객지, 방 이 5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주시, 객지, 방은 육하 원칙에 따른 구성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해서 왜는 취지로 빠지고 취지 빼고 나머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주시, 객지, 방이 나옵니다. 막상 보면 별거 없어요. 주체적으로 보통 주력은 일반 수요자 거래자, 시기적 각 조문의 판단 시점, 객체적 양상표, 동일 유사 상품 가정, 지역적 기준, 국내, 방법적 기준, 거래 실정 고려한다. 이게 다예요. 네. 얼마 내용이 안 되지만 근데 막상 목차를 잡아보면은 그 안에 이제 한 2줄, 3줄 쓸 판례는 뭐 다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제 있으신 그 유사 판단들.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머리에 분명히 판례는 있어요. 그리고 조문도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다 적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집을 지을 때 이 집안 작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 받고 여기다가 받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콘크리트 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이 되려면은 먼저 이거를 다져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뭘 하고 설계도를 그려놓고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용을 알고 있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답안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사실 기억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론 공부하실 때 다 하신 거예요. 이론 공부하실 때. 이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새로운 지식을 지금 알려드리는 입장이면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죄송하면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롭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판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그 이제 뇌가 판례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조금은 멀어지셔서 균형을 좀 갖추시면 되는 겁니다. 상표 동일은 사실 이게 이제 김원호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주제인데 김원호 교수님이 이제 출제위원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자분들이 들어가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머릿속 기억하실 때 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 밑에 나오는 내용들.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은 똑같아요. 상표 동일이라고 나오면은 정의 내리고 판단 기준 적고 상표법상 취급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상위 목차로 하면은 33조 2항에서의 취급, 119조랑 3호에서의 취급, 111조에서의 취급. 근데 이게 만약에 배점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더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89조에서의 취급, 225조에서의 취급. 그리고 판례가 말하는 건대권 적국 건범에서 확인된 사표적인 등록상표인 범위에서의 취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세 개가 사실 제일 메인이에요. 그 머릿속에 이 세 가지 일단 넣어주시면 돼요. 33 동일 나오면은 33조 2항, 119조랑 3호, 111조를 비교한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89조나 뭐 등등 조금 추가해준다. 이렇게 목차 일단 세팅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33조 2항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당연히 의취지. 그럼 의취지 하고서 이제 33조 2항이 막 쓰고 싶은 판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쓰면 돼요. 여기다가 119조 1항 이렇게 물어보면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그냥 생단문으로 20점도 채울 수 있잖아요. 판례 아시는 거 다 적으면. 그거 그냥 적으면 돼요. 근데 전부 다 상표 동일 관점에서 적는 거죠. 전부 다 상표 동일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어느 상황에서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내가 적을 수 있고 없고가 정말 달라져요. 자연의 법과 어반시스와 뒤에 나온 한설화까지 묶어서 외관호칭 관념의 고려 방법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게 얼반시스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 평석이 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한설화는 원래 중요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요런 이제 그 문자 상표에 있어서 외관호칭 관념의 비중을 어떻게 바꿔서 볼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많은 편이어서 요거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판례를 타겟팅 한다기보다는 묶어서.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다 목차 다 똑같아요. 네, 유사판의 일반 원칙, 문자 상표 일반적 거래 실정, 그리고 외관호칭 관념 고려 방법 이렇게 가요. 근데 구체적 거래 실정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얼반시스 사건인데요. 사실 얼반시스 사건 자체가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 판례에서 그 재판 연구관 분께서 이걸 그냥 접목시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일단 여기다 넣어놓긴 했지만 언제 쓰시면 좋냐? 아마 얘를 물어볼 거면은 쟁점 제시로 줄 거예요. 쟁점 제시형으로 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쟁점 제시 안 해줬는데 이거를 적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암기하고 공격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나오면 적어주세요. 나오면. 일단 문자 상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 전제가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시청각 매체 광고 상품 판매가 빈번한 그 상품 거래 실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래 실정을 만약에 줬다, 트리거로 줬다, 그러면 쟁점 제시했다고 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문자 상표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정에 관한 언급을 따로 한다면은 그때 적어주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한설화 유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안포섭에 나와 있는 한자 문화권이다, 그리고 표의 문자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요거 말고는 물어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 구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판례를 문제로 물어보고 싶으면은 거의 단문식으로밖에 사실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개 합쳐가지고 외관호칭 관념 관련해서 아까 뭐 상표 유사의 뭐 일반적인 판단 기준 물어보듯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마지막에 설문 3번으로 껴넣거나 약간 이런 구성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단독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좀 헤비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잠시 끊고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